환자처럼 진물이 나고 막 이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 피부가 많이 약하고 기능을 잘 못해서 그렇구나로 이해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어때요? 이거 쓰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뉴스킨이라고 들어본 적도 없어. 화장품이 플라스틱 병에 들었어. 중국에서 짝퉁 사서 써가지고 이렇게 됐어. 막 화가 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에 가면 180도를 180이잖아요. 몸을 빼고 불렀어요. 교회 집사님이랑 기도하다 말고 눈 마주치면 막 욕하고 얼굴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가서 이것 때문에 한국 들어가게 생겼다고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돈으로 환불해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은 리더감이세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사업자도 아니신데 한 방울만 남겨가지고 갖고 오면 환불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반품 기준이 어딨냐, 빨리 해내라,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랬더니 그러니까 한 방울만 남겨서 가져와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역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양을 막 증량해서 더 썼어요. 빨리 환불 받으려고. 그러니까 얼굴이 막 진물이 굳어서 꾸덕꾸덕해지고 세상에 이런 피부 이렇게 된 게 처음이니까 너무 놀랐죠. 근데 28일쯤 지나니까 피부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츰 좋아지니까 막 그렇게 욕하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한 세트만 더 달라며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베프가 됐어요. 그 집사님하고. 그리고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리고는 1년 좀 남짓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180도 정품을 써야겠다는 생각에 검색을 했더니 막 소셜에 뜨잖아요. 이런 거 다 못 믿어. 그러면은 진짜 본사에서 사야 돼 해서 본사에 전화 걸어서 만나게 되신 분이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세요. 180도가 연결해준 인연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빵빵한 스폰서님을 소개하자면 프리미어 서클 프레지덴셜 앰버서더 조기준 사장님을 깃틀대로 제 위에 라인들은 가족이 엄청 명품가 가문에 제가 있죠. 저만 지금 재무실을 못하고 있고 다 앞에 뭐가 붙으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조기준 사장님을 만나게 됐고 180도를 주문해서 왔더니 어떤 남자가 아저씨가 전화해서 나를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미국 본사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다. 화장품 샀더니 왜 미국 본사에서 남자 아저씨가 와? 전문가라서 뭘 알려주려나 보다. 그래서 왔더니 제가 생각하는 미국 본사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오신 거예요. 키가 눈 이렇게 몰리시는 교회 오빠 같이 하고 오셔가지고 36살 되면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고 자기는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본인을 보석으로 소개하는 남자를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만나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이 막 오글오글하고 전 진심으로 걱정했어요. 이 아저씨의 와이프는 이렇게 철없는 남자, 현실 감각 떨어지는 남자 데리고 어떻게 살고 있냐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꿈은 잘 때 꾸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말장난 해가면서 무슨 말만 하면 네 그러시겠죠 이렇게 하면서 비난형 버렸어요. 그러더니 조기준 사장님이 저한테 막 사업 설명까지 하셨어요. 근데 다른 거 귀에 들리는 말은 하나도 없고 사업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업이고 아저씨보다는 제가 돈도 잘 벌 것 같아요. 화장품도 제가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대본 안 받겠습니다까지 했거든요. 근데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그만 일어나자는 얘기를 못하고 끝까지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될지 사람 인연은 모르니까 계속 한번 연락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 반응에 상관없이 계속 연락해 보세요. 싸가지가 없죠. 근데 그분이 진짜로 계속 뉴라이프를 보내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제가 비닐 뜯지도 않고 재활용통에 계속 버렸어요. 진짜 징하다 징 이러면서 계속 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지금 되게 은인이신 분이잖아요. 제가 그때 하고 있던 사업이 뭐였냐면 시온바이크라는 자전거 정비업이에요. 10년 전에 창업한 거거든요. 그러면 10년 전에는요 자전거 고쳐서 돈을 번다는 개념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예요. 자전거 빵꾸 난 거 그냥 가면 공짜로 해주고 바람도 넣어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자전거 고치는 걸 파는 것도 아니고 고쳐서 돈을 벌어? 이게 되게 익숙지가 않았을 때거든요. 디자인 전공한 남자가 직장 다니다가 이거를 한다 그러니까 다 말렸죠. 지금 생각해보면 반대하셨던 분들이 누구냐? 제 친구, 신랑 친구, 엄마, 아빠
자전거 몇몇 타는 유저분들이 반대했어요. 전문가가 반대한 건 아무도 없던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근거 없이 그냥 안 된다고 한 거죠. 근데 이 남자가, 제 남편이 이거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눈에 실핏줄이 터지도록 투잡을 하면서도 자전거를 좋아하게 된 거죠. 근데 저희가 취급하던 자전거는 1970년, 80, 90, 2000년도에 유럽에서 만들어진 클래식 바이크들이에요. 그러니까 생산한 지 굉장히 오래된 클래식 바이크를 복원하는 샵이 우리나라에 몇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해보겠다고 한 거고, 클래식 바이크를 타는 유저들은 30분 동안 자전거를 타고 2시간 동안 닦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는 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컬렉팅하는 게 목적이고, 그냥 자전거 하나를 그냥 예술품으로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자전거가 막 이태리에서 샤넬백이 이태리에서 유명하듯이 자전거도 꼴라고라고, 그게 이태리 샤넬 브랜드랑 똑같은 정도예요. 한 2천만 원 정도 한 자전거를 수입해다가 볼트 너트 하나를 이베이에서 몇 달 장복해서 기다렸다가 사서 맞추고 컬러 입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유저들 성격이 어땠을까요? 막 무난하고 막 푸근하고 이랬을까요? 되게 예민하고 작은 거 하나도 용납 못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엄청 힘들었어요. 그리고 안 해봤던 일이지만 작은 규모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입소문을 내야 됐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집할 만한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파티도 하고 자전거 샵인데 밥도 주고 행사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커뮤니티 한 10,000명 정도 회원이 생기고, 입소문을 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진짜로 잘 나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입소문이 퍼져서 여러 매거진에서도 취재가 오고, 클래식 바이크 정비 책을 내자고 제의도 받고, 랑방 스포츠가 우리나라에 런칭할 때 저 클래식 바이크를 신사장이 만들게 되고 같이 쇼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일개 샵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되게 흔치 않은 경우죠. 그래서 저는 이래서 어른들이 자기 사업 하려는구나, 생각보다 돈이 쉽게 벌린다, 나는 금방 부자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현금을 막 많이 만지니까 이게 재투자가 되고 있어도 일단 내 손에 들어왔다가 나가니까 왠지 돈을 많이 버는 기분 같았던 거죠. 그런데 한 5년쯤 지나고 나니까 위기가 왔어요. 우리는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유행이다 보니까, 트렌드가 되니까 다들 시장에 뛰어드는 거죠. 근데 그 법으로 말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하면 안 돼 할 수 없죠. 이런 컨셉샵들이 생기게 되고, 같이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 그대로 나가서 길 건너에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뒷목 잡고 쓰러지겠지만 그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데리고 있던 회원들을 싹 다 데리고 가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변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막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리고 메르스 터졌죠. 천안함 사태 3년 동안 막 5월마다 마에 5월이 오면서 사람 죽어나가는데 누가 자전거 막 대놓고 이렇게 사고 타고 하지 않죠. 그래서 그때 이게 내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또 유통의 구조가 바뀌었어요. 자전거 수입하는 수입사들이 이제는 대리점들을 끼고 자전거를 판매하거나 부품을 주는 게 아니라 사이트를 오픈하고 회원들이랑 직거래해요. 이 당시부터 그게 시작됐어요. 그러면 중간에서 유통과정을 겪던 사람들 다 실업자 내는 거예요. 주변에 되게 유명한 바이크들이 막 3억, 4억씩 빚을 안고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찾아와서 신랑이랑 얘기하고 하는 걸 보면서 곧 저렇게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되게 컸던 거죠. 근데 딱 그 찰나에 신랑이 무리를 하고 하다가 쓰러지게 됐어요. 허리에서 쓱 소리가 나면서 쿵 하고 쓰러졌는데 목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됐으니까 또 반대하는 결혼했거든요. 제가 무슨 세상 로미오 줄리엣이라고 반대하는 결혼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돼서 쓰러지고 몸을 못 움직이니까 시댁에서 나오는 그 사랑과 전쟁이 나오는 레파토리 있죠? 아들을 어떻게 잡아서 먹어대느니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너무 일만 시켜서 그렇다느니. 한 일주일은 울다가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까 딸들의 눈이 이렇게 딱 보이면서, 어린 딸들의 눈이 보이면서 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때 현실 점검이 셀프로 된 거죠. 안 좋은 일을 통해서. 나는 왜 이 남자한테서만 돈이 나오지? 나는 지금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원치 않은 방향으로 내 인생이 왜 흘러가지? 이 사람 때문에 왜 내 딸들의 미래가 바뀌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한 군데서 수입이 나오는 게 굉장한 리스크 있는 일인데 사람들은 열심히 산다는 걸로 미안을 삼으면서 그냥 하고 있구나. 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든 거죠. 그리고 이제 남편을 보는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저렇게 20, 30년 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죽고 못 살았는데 이제 이 남자 때문에 죽겠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빨리 되면 내가 새 출발이라도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20, 30년을 그렇게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막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아파트 후문에 있는 현대마트라는 곳에 찾아가가지고 캐시어를 이렇게 모집하길래 지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출근할 거라고 이거 엄청 잘할 수 있다. 근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따지러 봤어요. 왜 떨어졌냐 내가. 그랬더니 네가 이력서에 써온 이력은 하나도 쓸모가 없다. 그러면서 일을 못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줌마 이런 일 해본 적 없죠? 이러는 거예요. 하면 엄청 잘할 수 있다고 내가 막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무 소용없다면서 가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일 못하게 생겼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저 일 못하게 생겼나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 다음에 도전한 게 코디예요. 코디 얘기하면은 이제 막 이렇게 스타일 코디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저는 웅진코의 코디에 이제 입사하겠다고 했더니 운전면허가 없어서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사업 설명할 때 운전면허가 있으면 저보다 사업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운전면허를 못 따거든요. 소리를 하도 질러대가지고. 근데 코디도 안 되고 빨간펜 선생님도 7시에서 저녁 10시까지가 피크래요. 그럼 난 둘째 아이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얘를 팽개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아이를 케어하면서 버는 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때서야 이제 제 주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려고 누워서 뒤척이다가 내가 생각하는 나하고 사회가 생각하는 나는 전혀 다르구나. 나는 20대에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거 아무 소용 없구나. 그리고 돈 100만 원도 제대로 못 버는 주소가 내 지금 현 주소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엄청 서글퍼지는 거예요. 거울을 봤더니 또 얼굴은 왜 이렇게 못생긴 거예요. 살은 이렇게 찌고 기미는 다 올라오고 자신감이 이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아저씨가 한마디 생각난 거예요.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말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3년 만에. 그래서 갑자기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내일 당장 전화해가지고 일을 하겠다 그래야지. 그리고 안 시켜주면 어떡하지? 3번 잘렸으니까 내가 안 시켜주면 어떡하지? 잘할 수 있다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한 다음에 세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았어요. 왠지 3번 잘렸잖아요 제가 앞에서. 그래서 전화해서 저 이거 해보려고 하는데요. 0.7이에요? 0.75예요? 그랬더니 조직인사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자영업이라고 생각하고 0.7이 내가 70%에 뛰어다가 30% 마진 먹냐 내가 25% 마진 먹냐 이렇게 셀러니처럼 막 말한 거예요. 사업 안 시켜줄까봐.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능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능에 나가게 됐죠. 그리고는 사업을 할 테니 안 좋은 점도 다 얘기해달라. 좋은 점만 얘기하지 말고 제대로 배워보겠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로 이게 이런 일일 거라고는 1도 생각 못하고 화장품 팔아서 50만원, 100만원만 벌면 땡큐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백사모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자기 성공 스토리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다 필요 없고 3,000포인트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걸 물어보는데 그거 말 안 해주고 Y를 뭐 해라, 꿈을 찾아라. 조기준 선생님 얘기 또 나오잖아요. 거기서 꿈이 뭐냐, 어떻게 살고 싶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100만 원만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포인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멘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귀 기울여 들여도 그거는 잘 안 알려줘요.
이럴 줄 알았다. 노하우는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고 일하고 싶게끔만 만들어 놓는 게 다단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깜짝 놀란 거는 프랜차이징 할 수 있는 본사에 권한을 준다는 건 다 뻥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시온바이크가 잘 될 때 일산이랑 부산에서 분점을 해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프랜차이징 사업을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을 유통하는 직업이니까 우리나라에 학원인가가 있어야 돼요. 학원을 설립해야 되고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동네에 있는 뭐 이서방 양념통닭 이런 거 되게 우습게 봤는데 그 다음부터 막 존경하면서 봤거든요. 프랜차이즈를. 근데 그게 된다는데 무료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백사모에서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뻥이면 어쩔 건데 라는 전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 회사니까 니네 날르면 어떻게 할 건데. 왜냐면 제가 처음에 가졌던 직장이 AIG라는 그 손해보험사였는데요. 우리나라의 월마트처럼 적응을 못하고 물러난 회사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물러난 회사예요. 여기 민족 특성이 이상하다고 해서 생명보험이 잘 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는 거 아시죠? 다 손해보험이 다 잡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실직이 되고 다른 회사 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걸 알기 때문에 이 회사도 그렇게 일했다가 본사로 가면 어쩔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못 믿었거든요. 그래서 103호 강의를 막 녹음하고요. 공증받겠다 그러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해요. 그리고 그때 저랑 같이 들었던 LOI 동기들이 사업을 다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모르게. 제가 LOI 스쿨에 가서 비니 쓰고 나시에 배기 바지 입고 제 자전거를 어깨에 메고 와요 선릉에. 메고 와서 제 자전거가 1,000만 원짜리라면서 밖에 못 세워둔다고 LOI 스쿨 하는데 세워놓고 모르는 말만 하고 그래갖고 졸면 제가 모자 쓴 사람 때 깨우라고 일어나라고 내가 모자를 쓰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LOI 스쿨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업하셨던 분들이 빨리 그만두셔야지 흑역사가 지워지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결정했어요. 결정은 내가 한 거지 주변 상황이 바뀌진 않죠. 내가 결정했다고 갑자기 이거에 걸맞는 능력이 짠하고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킨 결정했는데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